나도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말이야. 그, 그러면 부탁해. 문을 닫고 부엌으로 향하면서도 가연의 침대에서 이불을 팡팡 두드리는 소리가 내게 희미하게 들렸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 내가 부엌에서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것은 서투르게나마 끓여낸 죽이었다. 딱히 특별한 구석이라고는 없는 수수한 죽을 그녀는 평소처럼 잘 먹겠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비웠다. 다만 식사를 마치고서는 평소에 잘 먹었습니다라는 말 대신 고마워라고 내게 건넨 말이 꽤나 오랫동안 귓가에서 맴돌 것 같았다. 첫인상이 덧대어지는 여러 가지 감상들이 조금씩 그녀에게 드리웠던 어두운 면을 지어가고 있었다. 조용하면서도 차분한 성격, 정적인 취미, 그리고 신비로워 보이기까지 하는 분위기까지. 그런 가연이 나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 여름방학이 되어 자연스럽게 내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늘어가고 있었다. 한 가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그녀의 취침 시간이 나와 비슷하다는 것. 밤늦게 집에 돌아와 방에 들어가려다 부엌을 배회하던 가연과 마주치게 된 일이 그것을 알게 된 계기였다. 아직도 안 자고 있었어? 그러는 너도 자다 깬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책 읽고 있었어. 넌 방금 들어온 거야? 응, 부모님이 걱정 안 해? 보다시피 음, 미묘한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는 가연. 나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손짓을 해보이며 옆에 놓여있던 물을 마셨다. 아, 맞다. 너한테 빌렸던 책 어제 다 읽었는데 지금 반납해도 될까? 나의 말을 들은 그녀가 나를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다. 나는 다 읽은 책을 내려놓고는 가연에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책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건넸다. 그녀의 눈동자가 책꽂이를 훑는다. 매번 내가 가연의 방에 들를 때마다 책꽂이에 보이는 책은 한두 권씩 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거북이와 아킬레우스의 달리기처럼 내가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이 방에 있는 모든 책을 읽기란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말이다. 기분 좋은 역설인 걸까? 가연의 눈동자가 책꽂이 한편에 멈춰서고 내게 책 한 권을 꺼내어 건네주었다. 이번엔 이거 한번 읽어봐. 고마워. 잘 읽을게. 그런 말을 남기고 방에 나서려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가연의 목소리가 나를 붙잡았다. 그나저나 여태까지 뭐하다 이제 들어왔어? 나를 바라보는 가연의 눈빛이 어째 따갑게 느껴졌다. 어쩌면 가연은 나를 수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미생활이야. 취미생활. 취미 생활? 나는 거실에서 글러브와 야구공을 들고 와 가연에게 보였다. 동아리 활동으로 야구부에 들어가 있었거든. 우리 학교에 야구부도 있었구나. 몰랐어. 그거야. 딱히 실적도 없고 취미로 하는 동아리니까 말이야. 그렇구나.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금요일 오후에 다른 학교랑 친선 경기도 하는데 보러 올래? 그렇지만 나 야구는 하나도 모르는걸. 몰라도 응원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응원해주길 바라는 거야? 눈을 동그랗게 뜬 가연이 내게 되물었다. 이만 늦어서 자러 가야겠다. 책은 잘 읽을게. 고마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라 그랬는지 나는 어색하게 화지를 돌리며 방을 나섰다. 방을 나선 뒤에서야 내가 가연에게 야구 경기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다. 생각해보면 어차피 1학년밖에 되지 않는 내가 경기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리 없을 텐데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꺼냈던 걸까?
조금 무서운 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친선 경기가 있던 날 가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하며 시작된 경기 또한 그러면 그렇지라고 생각할 법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경기는 일찌감치 상대편에게 넘어가 루즈한 흐름의 연속이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흐름이 넘어간 경기를 마무리 짓는 것 정도뿐. 7회 말 수비, 점수는 7점 차, 노아웃의 주자는 1, 2루. 응원을 해주는 사람도 기대를 해주는 사람도 딱히 없다. 들려오는 응원 소리라고는 홈그라운드의 선수들을 응원해주는 여학생들의 목소리밖에는 없었다. 마운드에 올라섰을 때 드는 생각이라곤 전혀 의욕이 나지 않는다 정도였을까? 그저 공을 던지기 위해 새 포지션에 들어서려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주자가 없는 3루 쪽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시선이 느껴진 곳은 둘러쳐진 3루 쪽 철조망 근처에서였다. 나와 눈을 잠깐 마주친 그녀가 흠칫 놀란 기색을 띠고선 빠른 걸음으로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와 눈이 마주친 그 여학생의 정체를 내가 모를 리가 없었다. 어째서 가연이 이곳에 나타난 걸까? 조금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그냥 우연히 지나친 거야. 그날의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가연이 내가 뭐라 말을 건네이지도 않았는데 먼저 내게 말을 걸어왔다. 그나저나 그냥 지나쳤다기엔 등 뒤에서 제법 오랫동안 시선이 머물렀던 것 같은데. 혹시 다음번에도 경기 있어? 응, 아마 다음 주 금요일 같은 시간쯤에? 가방을 내려놓고선 나는 가연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왜? 다음번엔 보러 와주려고? 마음 내키면. 농담 삼아 말했던 건데 가연의 반응은 그런 걸 왜 보러 가냐고 대답하리라 생각했던 내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바쁘면 굳이 보러 안 와도 괜찮아. 너도 할 일 있을 테고. 아니야, 괜찮아. 시간은 많은걸. 그리고 너 야구 하나도 모른다고 했잖아. 야구 경기 꽤 오래 하는데 재미없을 수도 있어. 가연은 나의 눈치를 슬쩍 살피더니 알겠다는 말을 남기고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인 건 지난번에 들었던 생각의 연장선이었을까? 취미로 활동하는 동아리라곤 했지만 실은 취미라기보다는 패배주의에 가까운 야구부의 모습을 가연에게 그다지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에 삼진 잡은 거지. 야구는 하나도 모른다며? 어떻게 알았어? 그 정도는 알거든. 그날도 비슷한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른 나는 평범하게 경기를 마무리 짓고는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연과 만나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그나저나 경기는 져서 조금 아쉽겠다. 그러게. 다음번엔 이기려나? 경기에 대패하는 바람에 혹시나 하고 가연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가연은 야구 경기에 흥미를 보이는 듯했다. 그런데 말이야. 아까 그 상황은 뭐야? 어떤 상황? 언제였더라? 그러니까 야구공이 담장 너머로 사라져버렸잖아. 홈런을 말하는 거네요. 아, 그건 말이야.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야구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였지만 말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흥미를 보인다지만 매번 지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흥미를 잃게 되는 건 순식간이 아닐까? 아무래도 무언가를 바꿀 필요가 있어 보였다. 가연의 책꽂이에 들어가는 야구 서적이 눈에 띄었다. 가연은 그때의 내 반응을 그렇게 해석했던 걸까? 용기를 내 야구부의 감독님께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르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평범하게 공을 던져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은 있었다. 내가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르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그랬다.
단순히 흥미로만 접근했던 야구부 활동에 진지함이 덧대진 계기는 바로 가연 때문이었다. 그녀가 야구에 흥미를 잃지 않게 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다. 내가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이후에도 야구부에 극적인 변화가 있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단 하나, 경기 결과만을 뺀다면 말이다. 선발 투수는 경기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포지션이기에 나는 패배주의에 만연했던 야구부에 무언가 착각 같은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약체팀에서 선발 투수가 게임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은 간단하다. 수비를 믿지 않고 던지는 것이다. 빗 맞든 정타가 되든 어쨌거나 공이 배트에 맞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면 무언가가 일어나는 빈도수도 줄어들게 된다. 나는 그것이 가능한 투수였다. 가연은 매번 야구 경기를 하는 곳에 찾아와 나를 응원해주곤 했다. 운동장이 텅 비어 있어서 왠지 그곳엔 자신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하는 가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야구에 대해 이것저것 지식을 갖춰가고 있었다. 가연의 책꽂이에 야구 서적이 한두 권씩 들어갈 때마다 그녀는 점점 야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갔다. 1학년이 다 끝나갈 때쯤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야구에 관한 잡다한 지식까지도 그녀는 술술 꿰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오늘 경기는 정말 깔끔하게 이겼네. 운이 좋았던 거지 뭐. 그 해의 마지막 야구 경기를 끝내고서 나는 가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중학교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해가 이렇게 저무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나의 옆에 가연이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생각해도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오늘 종종 던진 그 공은 뭐야? 슬라이더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커터야. 슬라이더보다는 약간 빠르면서 날카롭게 휘어져 나가는 공. 좌타자들 그 공을 몸쪽에 묻히니까 꼼짝도 못하던데. 제구만 잘하면 앞으로도 잘 써먹을 수 있겠다. 그러게.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몇 달 전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내용의 대화가 나와 그녀의 사이에서 오가고 있었다. 가야는 내게 몇 마디 더 응원 섞인 칭찬을 덧붙였고 나는 무방비한 웃음을 그녀에게 흘렸다. 그림자가 하루 중에서 가장 길게 늘어진 해질 무렵 오렌지색 햇살을 받으며 나는 슬쩍 여태껏 바라왔던 소망을 중얼거렸다. 내년엔 같은 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며 슬쩍 옆을 바라보았지만 가야는 별다른 말도 없이 희미한 미소를 잠깐 지어보일 뿐이었다. 그런가? 그런 미묘한 한마디가 마지막에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오긴 했지만 어쨌거나 내 소원이 그때의 오렌지색 하늘에 닿았던 걸까? 2학년이 된 나는 가연과 같은 반이 될 수 있었다. (2학년이) 되고 많은 것이 바뀌었다. 먼저 야구부에 관한 점은 더 이상 내가 속한 야구부가 학교에서 유명무실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 그렇게만 본다면 완벽한 봄과 여름의 연속이었다. 군의 춘계 야구대회에서 시작해 전국대회 시드를 받을 수 있는 돈의 하계 대회까지. 내가 속한 야구부가 내년 전국대회 시드를 받는 것이 결정된 순간 매번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던 나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학생이 되어 있었다. 사물함에 끼어있는 러브레터, 경기가 있을 때마다 가득 차게 된 운동장, 패배주의에서 벗어난 야구부. 누군가가 마법을 부린 것처럼 주변이 바뀌고 있었다. 딱 한 가지, 가연에 관한 것만 뺀다면 말이다. 어디 있었어? 한참 찾았다고. 복도에서 마주친 가연이 나를 못 본 채 지나가는 일이 들었다. 하늘에 닿은 소원이 본질을 잃은 채 껍데기만 닿은 건지 어째 같은 반이 되었지만 오히려 가연과 내가 함께인 시간은 줄어들고 있었다. 교실에서 가연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수업시간 정도가 유일했다. 쉬는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면 슬며시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그녀를 내가 찾을 방법은 마땅히 없었다.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학교에 함께 등교하는 일도
학교에서 함께 하교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응원 인파로 가득한 운동장에서 가연의 모습이 보이는 일도 요즘 들어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가연에게 말을 걸려 할 때마다 그녀는 왠지 나를 피하려고만 하는 것 같았다. 마치 의도적으로 내가 더 이상 자신과 가까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소원을 하늘에 비는 것처럼. 오늘 시합 없으니까 같이 하교. 그날도 수업을 마치고 복도로 먼저 빠져나간 가연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빠른 걸음으로 나를 뿌리치고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뒤였다. 내가 뭔가 잘못하기라도 한 건가? 그게 아니라면 내가 싫어지기라도 한 걸까 생각을 해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계기를 알 수 없었다. 그저 바뀐 것이라곤 나와 그녀가 같은 반이 된 것뿐인데 어째서인지 가연은 내가 저주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피하고 있었다. 아주 잠시 혹시 가연이 나를 질투라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누군가가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쟤랑 무슨 이야기 한 거야? 그냥... 복도에 멍하니 서서는 고민에 잠겨 있는데 맞은편에 있던 남학생이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제 옆에 있다간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 그게 무슨 뜻이야? 몰랐어? 쟤 1학년 때부터 왕따였잖아. 아... 소문 못 들었냐? 작년에 어떤 애 가족이 다 화재로 죽어버렸다는 거. 제가 바로 그 애라고. 내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아니, 어쩌면 나만 알지 못했던 이야기였던 건지도 모르겠다.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도 잔뜩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해. 괜히 너까지 피해볼지도 모른다. 그랬던 거였구나. 그제야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 같았다. 왜 그녀가 같은 반이 되고서 나를 피하려고 했던 건지, 의도적으로 나를 그녀에게서 멀어지게 하려 했던 건지. 관심을 기울이자 들을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여학생들의 감정 쓰레기통에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랬기에 그녀는 나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일에 나를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녀의 의도였다. 뭐하고 있어? 이런 곳에서. 점심시간. 내가 가연을 만난 건 학교 내 유일한 텅 빈 장소에서였다. 어쩐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 당혹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찾아다녔던 거야. 할 말이 있어서.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집에서 얘기해도 되고. 요즘은 집에서도 이야기 잘 안 받아주잖아. 점심시간의 학교 옥상은 정말 조용한 공간이었다. 그나저나 여기가 열려 있었구나. 할 말이라는 게 뭐야? 어딘가 익숙한 차가운 목소리였다. 내가 가연을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날카로운 투의 목소리. 하지만 왠지 그녀가 그런 말투를 연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있잖아. 나 내년 여름에 전국대회에 나가게 됐다? 잘 됐네. 요즘 야구부가 유명해져서 그런가? 러브레터 같은 것도 잔뜩 받았는데. 그래서 자랑하려고 나 찾은 거야? 어라, 혹시 질투하는 건가? 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있잖아. 난 괜찮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네가 괜찮다니? 이번엔 내가 대답 없이 가만히 있을 차례였다. 그녀가 내게 잔뜩 꼬인 실타래 같은 퀴즈를 내었듯 이번엔 내가 그녀에게 퀴즈를 내고 있었다. 가만히 생각에 잠겨있던 가연이 넌지시 말을 건넸다. 넌 그때 왜 나를 구해줬어? 그때라면 불났을 때를 말하는 건가?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째서 나를 구해줬던 거냐고. 너를 구해준 사람은 내가 아니라 소방대원이었는걸? 내가 한 일이라곤 괜히 네 방에 들어가서 허둥댔던 것뿐인데. 죽었을 거야. 네가 아니었다면. 어째서? 죽어버리려고 했었거든. 차분한 바람이 그날의 기억을 환기하듯 불어왔다. 숨을 죽였다. 조금 더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불이 난 걸 알아챈 순간 그대로 죽어버리고 싶었어. 만약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그대로 이불 속에 숨어버리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네가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거기서 그대로 죽어버렸을 거야. 불현듯 그녀와 만났던 첫 순간의 일상들이 떠올랐다. 어딘가 의문해 보이던 그녀의 눈동자가 이야기하고팠던 건 그런 것들이었을까?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어. 나같이 미움받는 민폐투성인 거기서 죽어버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모르겠어? 나랑 친해 보인다는 이유로 너까지 피해보잖아. 만약 내가 너희 집에 산다는 걸 다른 애들이 알기라도 한다면 무슨 이상한 소문이 나돌지도 몰라. 알고 있어. 나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이 그녀의 이야기를 끊어내는 모양새가 되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했잖아. 옆을 돌아보자 여태껏 나의 시선을 피하던 가연이 고개를 돌려 내 쪽으로 시선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나의 눈동자의 최신부를 바라보고 싶어한 듯했다. 너는 멀리 있는 사립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싶은 거지? 거긴 학비 비싸잖아. 참고서 모서리에 적어둔 거 봤어. 사립학교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건 또 언제 봤대? 가연이 적어둔 사립학교란 기숙사가 붙어있는 옆 동네의 명문 사립학교를 의미한다는 것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괜찮아. 근처에 있는 공립학교로 가도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지 않잖아? 하지만 말했잖아. 학비도 부담되고. 나도 너랑 같은 학교로 진학하고 싶어. 그럼 더더욱 안 돼. 어떻게 2명씩이나 그런 학교에 보내겠어. 2명까진 안 되겠지만 1명이라면 괜찮을 거야. 우리 집이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가연은 내가 꺼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물론 나는 성적으로는 못 들어가겠지만 스포츠 특기자 전형이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스포츠 특기자 전용이라고 학비를 안 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년에 열리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해서 MVP를 받고 싶어. 수상만 한다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어. 너도 그리고 나도. 무리할 필요 없어. 난 근처에 있는 공립학교로 가도 괜찮아. 무리가 아니야. 할 수 있어. 정말로. 냉정하게 우리 학교 야구부가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정도의 실력은 안 되잖아. 나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돼. 투수의 어깨는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응원만 해준다면. 나 말고 응원해주는 다른 사람들 많잖아. 네가 아니면 안 돼. 왜? 그건 이야기하려 했던 건 간단한 한마디가 쉽사리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네가 내 마운드에 서 있는 모습을 처음 지켜본 그날 처음으로 공을 던지다는 사실이 즐거웠어. 하긴 즐거워 보였어. 마운드 위에 공 던지는 거. 애들은 표현들이 요령없게 기어져 갔다. 찾아다녔던 거지? 7회에서야 야구장이 나타난 건 다른 학교를 돌아다니느라 늦어서 그런 거였고, 어떻게 알았어? 투수는 등 뒤에도 눈이 달려있으니까. 뭐야 그게. 어쨌거나 나는 내가 꼭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어. 해줄 수 있는 게 응원밖에 없어도 괜찮아? 그걸 해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알았어. 그러자
마치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점심시간이 마무리됨을 알리는 예비종 소리가 저편에서 울려왔다. 먼저 내려가. 난 조금 있다가 내려갈 테니까. 아 맞다. 오늘은 시합 없으니까. 옥상 문을 열려다 말고 나는 가연에게 전에는 미처 대답을 듣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같이 하교할 수 있을까? 심호흡처럼 한숨을 크게 한번 내쉰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계단을 먼저 내려가며 나는 등 뒤에서 가연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가 뭐라 중얼거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희망적인 말이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7월 20일)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8월 1일 시합이 없는 날이라 가연과 함께 시내로 놀러 나갔다. 인형을 뽑았다. 7번이나 시도해서 뽑은 커다란 곰인형을 가연이 매우 좋아해줬다. 8월 17일 가족들이 또다시 사라져버린 주말. 이번엔 가연이 내게 점심을 만들어 보겠다며 나를 식탁에 앉혔다. 내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었다. 어때? 라며 웃으며 내게 말을 걸어오는 가연에게 여태껏 먹어봤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내게 불효절하며 핀잔을 주었다. 8월 30일 하계리그가 끝이 났다. 여름방학도 끝. 9월 20일 중간고사 기간이다. 그와 동시에 추계리그 기간이기도 하다. 추계리그에는 3학년이 출전하지 않으니까 간단히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추계리그는 예상한 대로 우승할 수 있었다. 올해의 마지막 경기까지 응원하러 와준 가연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나를 집으로 데려가 기말고사 공부를 도와주었다. 살려줘. 12월 18일 겨울방학이 시작됐다. 눈이 내렸다. 유키! 이럴 때 보면 꼭 영원히 봄이 오지 않을 것만 같다. 12월 25일 화이트 크리스마스. 집에 가족이 사라져버린 바람에 하루 종일 가연과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가연은 내게 선물로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 가연이 만들어준 요리는 오늘도 맛있었다. 무슨 요리냐고 묻자 가연은 너를 위해 준비한 레시피라고 대답해 주었다. 2월 14일 새로운 학년 그리고 새로운 반이 배정되었다. 이번 학년도 가연과 같은 반이다. 전날 열심히 기도를 해두었던 게 효과가 있었던 걸까? 시간이 흘렀다. 응원밖엔 해줄 수 없는 게 있는 게 없다던 그녀는 이제는 나와는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반쪽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첫 전국대회 경기가 있던 날. 지금 수업 중 아냐? 경비 아저씨도 있었을 텐데 여긴 어떻게 왔어? 경기 전에 만난 가연을 나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가연은 교복에 묻어있던 모래자국을 털어내며 내게 조용히 속삭였다. 비밀.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묻은 담쟁이 덩굴의 잎사귀를 떼어내 주었다. 불량 학생이네 라며 둘은 서로 웃었다. 그 뒤의 이야기는 내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던 대로였다. 예선전부터 결승까지 내가 속한 야구부는 승리를 거듭해 갔다. 그 어떤 암초도 없어 보였다. 너무나도 쉽게 하늘의 소원이 닿은 것만 같았다. 비가 오는 날이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일주일 정도 긴 장마가 내린다나. 덕분에 피곤했던 중국대회도 잠시 일정을 멈추어 나는 가연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그날은 무의식 중에 들려오던 목소리에 닻이 내렸던 그 장소였을 것이다. 비가 내려 일찌감치 콜드게임으로 끝내버린 8강전 경기를 뒤로하고 경기장을 빠져나오는데 입구 근처에서 나를 기다리던 누군가가 내게 손을 흔들었다. 역시 여기 있었구나. 미안. 오늘 보충 수업이 있어서 경기 못 보러 왔어. 처마 아래에서 웃음을 띤 채 내게 다가오는 가연. 또 우산 안 대고 왔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정신을 잃었을 때 들려온 기억과 같은 장면이 텔레이도스코프에서 흘러나온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목소리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가연의 모습이 확실히 보였다는 것 정도. 그런 생각이 든다. 서로가 들었던 목소리는, 서로가 떠올렸던 기억은 다름 아닌 상대방의 기억이 아니었을까? 이윽고 텔레이도스코프에서는 미처 목소리로 떠올리지 못했던 기억 하나가 어렴풋이 피어올랐다. 난 비가 오는 날이 좋은데 너는 어때? 글쎄, 그래도 이렇게 같이 우산 아래에서 걸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난 손을 못 잡게 돼서 조금 아쉬운데. 무슨 생각에서였던 걸까? 그럼 우산을 접으면 되지. 그럼 비 맞잖아. 어차피 이미 많이 젖었는데 괜찮지 않을까? 감기 걸려도 난 모른다. 대답할 틈도 없이 가연은 어째 기다렸다는 듯 우산을 접어버렸다. 그러고는 가연은 냅다 나의 왼손을 잡고선 무르기 없기라며 소리내어 키득댔다. 나와 그녀의 위로 떨어진 빗방울이 서로의 손을 타고 마주잡은 손에서 방울져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비가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모든 일들이 행복하게 끝맺음 지어질 거라 생각했다.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가연이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을 건네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행복하게 끝나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어쩌면 나는 그 당시에 이미 직감한 건지도 모르겠다. 비가 오는 날 어깨에 느꼈던 그 통증은 내가 꿈에서 멀어져야만 하는 신호였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발음이 또 갑자기 뭉개지네요. 결승전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던진 공은 팀의 승리를 알리는 투구가 아니었다. 내 손을 떠난 공은 경기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 외야로 뻗어갔다. 날아가는 타구의 결과를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랬기에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다들 짐을 챙겨 버스로 향했고 나는 남은 3명의 동고생과 말다툼을 벌였다. 끝내기 타구를 맞기 전 왜 자신들을 비롯한 다른 투수에게 마운드를 넘기지 않았나는 불만이 내게 어이없게 들렸음은 당연한 이야기다. 착각처럼 지어졌던 패배주에 관한 이야기를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여태껏 한 것도 없으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건 순전히 내 덕분이잖아. 그 말이 그들의 영린을 건드린 모양이었다. 말다툼이 격한 몸싸움으로 번졌다. 3대1의 싸움을 내가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운동장 한편에 얻어맞아 쓰러져 있는 나를 보고서도 그들은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나를 어디론가 끌고 왔다. 이래도 괜찮아? 에이, 괜찮겠지. 어차피 내일이면 누가 열어볼 거 아니야. 새까만 어둠이 나를 덮쳐왔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새까만 형체의 어둠이었다. 화재가 있었던 엘리베이터에서 느꼈던 그 폐쇄감의 정체를, 요미와 함께 있었던 창고에서 느꼈던 그 기시감의 정체를 나는 이제서야 알 수 있었다. 내가 갇힌 곳은 비품 창고였다. 동급생들의 앙심을 품은 장난에 비품 창고에 갇힌 채 나는 그곳에서 공포에 휩싸여 죽어갔던 것이다. 갑자기 말 겁나 꼬이네요. 죄송해요. 그렇게 된 거였구나. 텔레이도스코프가 명멸하고 있었다. 바스라졌던 기억들이 한 줌의 먼지와 같은 형태로 흩날리고 있었다. 이제 끝인가? 자신을 유령이라 칭했던 이름 없는 소녀는 역시나 내 기억 속의 그녀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유령이 되어버린 건 내 쪽이었지만 텔레이도스코프가 그려낸 세상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꿈에서 보았던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세상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무너져가는 세계를 바라보며 나는 옆에 그녀가 존재하는 척 손을 잡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수도 없이 반복했을 그 행동은
태어나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다시금 소녀의, 그러니까 가연의 부재를 실감했다. 그녀도 지금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주변을 돌아보았다. 숨이 멎을 뻔한 충격과 함께 나의 시선이 그 자리에 멈춰선다. 나의 시선이 멈춰선 곳. 그곳에는 어찌서인지 그녀가 서 있었다. 나와 함께 잃어버렸던 기억의 길을 되걸어온 그녀가 잊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내게 달려왔다. 그러자 끝이라고만 생각했던 텅 빈 장소에서 희미한 빛이 일었다. 닻이 판해진 그 장소에는 남아있던 그녀의 기억이 희미한 형태로 모여 있었다. 빛이 선을 이루고 그녀와 내가 이어진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돌이켜보면 기억 속에서 나는 항상 그녀와 함께였으니까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다. 소녀와 내가 이어졌을 때마다 나는 그녀의 기억을 보고 있었다. 가연의 시선에서 바라본 그날의 기억들을, 색을 잃은 그날의 뒷이야기가 텔레이더스코프에 그려진다. 경기장을 떠나가는 버스를 보고 낙담하며 집으로 돌아온 가연이었지만 집에서도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안 들어온 건가? 빗소리가 들려왔다. 빗방울이 추적추적 떨어지기 시작한 거리를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나를 찾기 시작하는 가연. 평소엔 연락도 딱히 안면도 없던 다른 학생들에게 연락을 걸어보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이야기는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빗줄기가 거세져 갔다. 가연이 경찰서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몇 시간이나 더 홀로 길을 헤맨 뒤에서였다. 시합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나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정확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것이겠지만 경찰은 가장 먼저 나와 함께 경기를 뛰었던 다른 학생들에게 나의 행방을 물은 듯했다. 아마 같이 버스에 탔던 걸로 기억하는데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 모양이었다. 나와 함께 다퉜던 3명의 동급생들이었다. 그로 인해 수사는 단순 가출을 염두에 둔 채 진행되었다. 물론 그러는 동안 나는 다른 학교의 비품 창고에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주말이 지나 내가 갇혀있던 비품 창고에서 발견된 건 사흘이 흐른 뒤의 일이었다. 사인은 심한 탈수 증세로 인한 쇼크사. 이미 시합 후에 땀을 많이 흘렸던 내가 사흘이라는 긴 시간을 어둠 뿜인 비품 창고에서 버티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학교가 떠들썩해졌다. 많은 학생들이 사건을 접하고는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했지만 거기까지였다. 무슨 이유에서 내가 죽게 되었는지는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는 듯해 보였다. 경찰 조사로 인해 사건의 경위는 밝혀진 듯해 보였지만 그 일을 주도했던 학생들은 가벼운 처벌만을 받은 모양이었다. 사회봉사 몇 시간과 짤막한 근신 처분. 그날의 일은 단지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것으로 기록에 남았다. 어째서냐고 되묻는 가연의 의견은 그저 기각될 뿐이었다. 아 진짜 경찰서 불려갔을 때 큰일 난 줄 알았다니까? 근신 처분이 풀려 학교에 나타난 학생들의 대화에 가연은 한 발치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다. 우리 아빠가 높으신 분이잖아. 금방 수습해주더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비실비실 웃으며 그런 이야기를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이 꺼내는 그 학생들을 가연은 용서할 수 없었던 거겠지. 그네의 눈동자에 내비쳐진 새빨간 살기가 그 뒤의 일을 짐작케 했다. 그 뒤의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으로부터 휴대폰을 훔친 가연은 한밤중에 다른 2명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학교 운동장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렇게 두 사람을 인적이 드물면서도 익숙한 장소로 불려낸 그녀는 그곳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다. 윤미와 함께 보았던 영화와 꼭 닮은 장면이었다. 광기에 휩싸였던 붉은색 기억 조각이 슬픈 빛을 내며 사라져갔다. 붉은색 기억 조각의 끄트머리에 남아있던 슬픈 기억들이 마지막 한 빛을 발한다. 나를 위한 범죄이자 단죄, 그리고 복수.
그는 이런 모습의 나라도 사랑해줄 수 있을까? 그는 이런 모습의 나라도 이해해줄 수 있을까? 무거운 감정으로 엮인 기억의 별자리가 안쓰럽게 빛을 발한다. 잃어버린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곳을 찾은 마지막 타겟은 어렴풋이 낌새를 채고 있던 모양이었다. 마지막 복수는 미수로 끝났다. 목표했던 대로 타겟을 일격에 제압하지 못한 가연은 그에게서 반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은 듯해 보였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원한을 잔뜩 머금어 미련을 잔뜩 머금어 사라지지 못하고 차 안에 떠도는 두 원기가 이곳에 있다는 것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그 원기들은 시간선을 넘고 넘어 따가운 기억들을 모조리 잃어버린 채 문명과도 같은 장소에 도착했던 것이다. 사라지지 못한 채 존재한다는 것이 서로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이다. 나는 역시 고재불능에 용서받지 못할 살인자였네. 나는 대답 대신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쳐주었다. 상관없어. 내가 살인자든 누구든 나는 널 좋아할 거야. 나쁜 사람을 좋아한다니. 나쁜 사람이잖아. 그래야 한다면 몇 번이고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 뭐야? 그게 가연의 눈동자에서는 여태껏 참아왔던 모든 슬픔이 물방울의 형태가 되어 쏟아져 내렸다. 멈추지 않는 눈물방울이 조금은 부끄러웠는지 가연의 얼굴을 살짝 붉혔다. 흘러내리는 감정의 자취를 향해. 이번에는 그 감정을 놓지 않겠다며 나는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역시 유령도 눈물을 흘릴 수 있나 보네. 한없이 기쁜 얼굴로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나의 손가락에 맡겼다.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걸까? 같이 잠깐 걸을래? 그래, 그러자. 바람도 불지 않고 햇살도 비치지 않았다. 그렇다고 구름이 떠다니지도 않았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도 아니다. 그저 우리는 너라는 존재만이 느껴지는 세상을 손을 잡고 터벅터벅 걸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기억을 보고 있었던 거네. 그러게, 감쪽같이 속았어. 서로의 기억 속에 언제나 서로가 존재했다는 트릭을 나는 어째서 간파하지 못했던 걸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후회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전해주지 못했던 이야기 있잖아.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던 얘기 말이지. 그 이야기. 얘기 안 해줘도 돼. 기억 속에서 수없이 들었고 시시한 이야기였으니까. 그렇지. 시시한 이야기였지. 그 시시한 이야기만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두고선 둘은 키득키득 웃었다. 나도 내 이름을 미처 못 알려줬던 게 마음에 걸린다고 했는데. 그러는 나도 원래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럼 우린 서로서로 각자의 이름을 빚진 거네. 그러게. 이름을 빚지다니.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자그맣게 속삭이고선 다시 한번 웃었다. 내가 사라지지 못한 채 이승을 떠들고 있던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그런가 봐. 그 뒤로 얼마 정도를 걸었을까? 가연이 걸음을 멈추고 문득 아래를 바라보았다. 이거 봐. 나도 그녀가 바라본 곳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우리 사라지려 하고 있어. 그렇네. 형체를 잃은 서로의 영혼이 희미하게 빛을 발했다. 발치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느껴졌다. 사람의 신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듯 나와 그녀의 영혼은 빛이라는 형태로 천천히 변해가고 있었다. 단 한 번도 미물을 배려해주지 않았던 시간이 이 순간만큼은 나와 그녀를 최대한 배려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사라지는 거구나. 다행이야. 울먹이며 그런 말을 꺼내는 그녀.
나는 그녀의 뺨에서 흘러내린 눈물을 닦아주고는 머릿결을 차분히 쓰다듬었다. 이렇게 같이 사라질 수 있어서. 그녀의 존재가 나의 증명이고 나의 존재가 그녀의 증명이다. 그렇게 나는 그녀가 있어 존재하고 그녀 역시 내가 있어 존재한다. 내가 꼬여버린 시간의 틈새에서 차분히 모습을 잃어가고 그녀 역시 나와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겠지. 다행이라는 말은 이 상황에 정말 어울리는 단어 같았다. 정말 다행이다. 나는 그녀를 조금 더 마음속 깊은 곳까지 껴안았다. 사랑이라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시시한 단어가 타이밍 좋게 두 사람의 입에서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꺼내진다. 마냥 시시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말은 왠지 세상의 모든 감정을 한 곳에 응축해 놓은 단어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씻겨나가 깃털처럼 변해버린 두 사람의 영혼이 빛을 내며 사그라들려 하고 있었다. 행복하지 못했던 결말도, 이루지 못했던 약속도, 놓쳐버린 꿈도, 아픈 기억들도, 저질러버린 죄악도 모두 지금이라는 순간에 씻겨간다. 그 무엇도 남지 않은 순수한 행복에 나와 그녀는 온몸을 맡긴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그저 서로의 존재뿐이었다. 서로의 뭔가 숨결을 포개며 눈을 감고는 사라져가는 영혼의 알갱이들을 바라본다. 새까만 바탕에 피어오르는 영혼이 만들어낸 빛의 알갱이들. 나는 그 조각들이 두 사람의 빛이 겹쳐져 만들어낸 것임을 눈동자에 새길 수 있었다. 별빛 같았다. 밤하늘의 별빛. 비록 그 별빛이 얽혀 만들어낸 이야기가 슬픈 이야기라 하더라도 나는 그저 그녀의 빛과 나의 빛이 얽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쁠 뿐이었다. 쓰러져가는 빛을 향해 작별 인사를 건넸다. 명멸해가는 세상을 향해 기도를 올렸다. 언젠가가 아니라면 언젠가의 다음날 서로가 서로에게 다시 한번 다음에 봐 라는 인사를 건넬 수 있길. 흩어져가는 숨결을 향해 잊히지 않을 약속을 건넸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행복한 결말의 동화 속에서 만나자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길게 서로의 진심을 이야기해보자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오랫동안 서로에게 입맞춤해보자고. 나는 너를 언제까지고 기다릴 테니까.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 들로 흩어져 버렸던 슬픈 기억 속에서 하나가 된 추억의 조각들 그때의 우린 찾을 수 없어도 계절은 또다시 찾아올 테니 여름과 함께 떠나보낸 너의 그 뒷모습은 행복한 꿈이었다 말할 테니.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름의 끝에 피는 꽃이었습니다. 진짜 이 게임 하면서 진짜 너무 솔직히 말하면 이 게임이 저에게 있어서 비주얼 노벨 약간 최애 게임이에요. 정말
예전부터 이 게임을 방송하고 싶었고 정말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정말 이렇게 다시 방송을 켜고 또 영상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시간 녹화를 하면서 끊어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방송에서는 오랫동안 시간을 했지만 그래도 진짜 총 13시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이 게임을 다 끝냈는데 정말 저는 이 게임 자체가 진짜 하면서도 계속 너무 웃음을 계속 짓게 하는 그런 기분 좋은 게임이었고 또 감동적이기도 하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름의 끝을 비는 꽃 감동 게임 비주얼 로벨 게임이 끝이 났고 다음번에는 더 좋고 더 감동적인 게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 더욱더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발음이 요새 많이 꼬이고 해서 조금 듣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요새 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게 평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좀 끝나고 바로 와서 하는 바람에 좀 빨리 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조금 약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빨라지면서 하다 보니까 대사가 막 씹히고 좀 꼬이고 발음이 꼬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런 부분도 다 고쳐서 더 완벽한 더빙하고 더 재밌고 좋은 더빙을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키였고요.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